한 달 전에 하이닉스가 폭락했을 때 제가 그랬죠. 진짜 증폭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그 상품이 지금 정부한테 공식으로 지목당했습니다. 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뛰었고 그것도 현금만 인정돼요. 다들 개미를 보호했다고 말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보호가 아니라 이사로 보이거든요. 개미들의 강제 이사요. 현금 3천만 원이 어떤 조건이냐면요. 주식이나 채권을 잡혀도 안 되고 계좌에 진짜 현금이 3천 있어야 돼요. 계좌에 현금 3천을 놀리고 계신 분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저도 현금이 모이면 손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라 실격이에요. 이 채널은 뉴스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추적해요. 그게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두시고요. 오늘은 그 3천만 원 문턱에 막힌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 볼 거예요.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도착지에는 문턱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올해 5월 27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국내에 상장됐어요. 하이닉스 2배, 삼성전자 2배 같은 상품들이요. 두 달 만에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에서 11조 9천억까지 불었어요. 하루 거래대금은 13조 원이에요. 국내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가 이 16개 종목에 몰린 거예요. 회전율은 100%를 넘겼고요. 하필 이 시기에 반도체 변동성이 터졌죠. 하이닉스 변동성이 연율로 113%, 삼성전자가 96%였으니까요. 하락이 오면 두 배로 두들겨 맞고 그 매도 물량이 다시 현물을 눌러요. 하이닉스 편에서 봤던 그 증폭 구조예요. 결국 7월 16일에 부총리 주재회의가 열렸고 관계기관 합동 보완 방안이 나옵니다. 핵심이 기본 예탁금이에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요. 대웅증권 인정 없이 현금만 쳐주고요.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됐어요.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됐어요. 레버리지만이 아니라 인버스랑 커버드콜까지도요. 광고랑 마케팅도 금지됐고요. 괴리율 관리 기준은 3%에서 2%로 조여지고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어요. 의무 교육도 3시간으로 늘고요. 그래도 과열이 안 잡히면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검토하겠대요. 전체 금융상품의 20% 이내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가 다들 아는 얘기예요. 과열을 잡았다. 근데 질문이 하나 남죠. 그 13조는 얌전히 예금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시간을 1년만 되감아 볼게요. 이 상품이 왜 태어났는지부터요. 금융위가 도입 당시에 밝힌 명분이 있어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서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하겠다. 쉽게 말하면 동학개미 돈이 미국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니까 국내에 같은 걸 만들어서 붙잡아 두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유출을 막으려고 열었던 문을 딱 2달 만에 자기 손으로 잠근 거예요. 그때는 돈이 나가서 문제였고 이번엔 돈이 너무 몰려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문이 잠기던 바로 그 주간에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크립토 거래소들이 일제히 주식시장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다르게 읽어요. 다들 개미를 보호했다고 읽을 때 저는 개미를 밀어냈다고 읽습니다. 밀려난 자리에서 기다리는 조건이 이래요. 예탁금 0원, 의무교육 0시간, 거래는 24시간, 레버리지는 최대 20배. 이 판의 이름이 토크나 주식이에요. 진짜 주식을 수탁기관 금고에 넣고 그만큼 1대1로 토큰을 찍어서 유통하는 구조예요. 지난 RWA 편에서 제가 이걸 교환권이라고 불렀죠. 주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 가격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권이요. 쓰는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증권계좌 환전도 없이 갖고 있던 테더로 애플을 사는 거예요. 새벽 미장 알람도 필요 없고요. 규모가 벌써 움직였어요. 토크나 주식과 ETF 시장이 1년 만에 3억 6천만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5배가 됐거든요. 선두인 크라켄 엑스스탁스는 출시 1년이 안 돼서 누적 거래량 350억 달러를 넘겼어요. 보유자만 20만 명대고요. 물론 17억 달러면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에도 못 미쳐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코인 시총이 딱 저만 했던 시절에 다들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올해 크라켄이 한 발 더 나갔어요. 토크나 주식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을 내놨거든요. 110개국이 넘는 곳에서 엔비디아 같은 개별 종목을 24시간 최대 20배 레버리지로 돌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숫자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국내는 현금 3천만 원에 2배,
여기에 곧 20주 단위 거래까지 붙어요. 저쪽은 문턱 없이 20배의 소수점 거래고요. 레버리지 인프라도 깔리는 중이에요. 바이빗은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토크나 주식 6종을 마진이랑 대출 담보로 받기 시작했어요. 비트겟도 같은 수순을 밟았고 블록체인닷컴은 아예 173종을 올려놨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일단 상장하고 담보로 인정하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얻는다. 거래소마다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크라켄 모회사가 다음 확장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익숙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요. 두바이 핀테크 GTN이랑 손잡고 90개가 넘는 시장을 연결하는 계획인데요. 홍콩 주식부터 시작해서 영국, 유럽, 그 다음이 한국 주식이에요. 계획대로 흘러가면 하이닉스를 여의도 계좌가 아니라 온체인에서 사고 파는 그림까지 열리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코인러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국내 거래소에서 마진이랑 선물이 막혔던 그때요. 규제가 조여지니까 수요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해외 파생 거래소로 이사를 갔죠. 국내 볼륨이 죽는 동안 해외 거래소의 한국인 이용자는 늘었고요. 메커니즘은 단순해요. 규제는 수요를 지우지 못해요. 수요의 주소를 바꿀 뿐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코인은 애초에 국적이 없는 자산이었는데 주식은 국가가 거래소부터 예탁원까지 인프라를 쥔 자산이거든요. 토큰화는 바로 그 인프라를 우회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상한 건 코인러라는 소수였는데 이번에 문 앞에 선 건 주식 개미 전체예요. 노출되는 풀의 크기가 달라요. 그럼 이 판에 누가 뛰고 있는지 지도를 펴볼게요. 선발주자 크라켄은 나스닥과의 제휴 보도까지 나왔고 바이낸스는 비스탁스로 참전했어요. 바이빗이랑 비트겟은 담보 인프라 쪽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서 16일 OKX가 토큰화 주식 40여 종으로 들어왔어요. 국내 규제 발표와 정확히 같은 주간이죠. OKX 방식이 좀 달라요. 발행사별로 시장을 쪼개는 대신 통합 오더북 하나로 유동성을 모으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 아이스가 OKX에 2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기업 가치 250억 달러를 인정하면서요. 6월엔 아예 반반 합작사까지 세웠고요. 판을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속도는 크라켄, 몸집은 바이낸스. 근데 전통금융 결속이라는 칸은 지금 한 곳만 채워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규제가 바보 같죠? 근데 그렇게 간단했으면 제가 영상까지 만들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규제 쪽 손을 먼저 들어볼게요. 과열은 실제 했어요. 회전율 100% 초과에 거래대금 38.2% 쏠림이면 투자보다 도박판에 가까운 신호거든요. 구조 문제도 진짜예요. 2배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원금을 갉아먹어요. 음의 복리라는 건데 방향을 맞춰도 오래 들고 있으면 잃을 수 있어요. 2억 원 금융위원장 얘기도 들어볼 만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에 일률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업계의 시장 안정 노력을 주문했거든요. 당국도 칼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쪽 한계도 짚어야죠. 토크나 주식에는 소유권도 의결권도 없어요. 애플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애플 가격 교환권을 드는 거예요. 무기한 선물은 한 발 더 나가요. 주식 근처도 아니고 가격에 대한 베팅일 뿐이에요. 펀딩비에 강제 청산까지 붙는 초고위험 상품이고요. 그리고 문턱이 없다는 말은 보호도 없다는 말이에요. 3천만 원 예탁금이 답답한 만큼 저쪽에서는 사고가 나도 민원 넣을 금감원이 없어요. 국내 투자자가 저런 해외 파생 상품에 접근하는 건 법적으로도 회색지대예요. 이건 분명히 해둘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기로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실제로 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관찰이에요. 이제 큰 그림을 한 장으로 모아볼게요. 과열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규제라는 대응이 나왔고 이동이라는 구조가 드러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인데요. 저는 이번 규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국경 안의 규제로 국경 없는 수요를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봐요. 풍선이랑 같아요. 세게 누를수록 공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없는 쪽으로 밀려나요. 지금 그 손가락 없는 쪽이 온체인인 거고요. 그래서 진짜 승부는 금지냐 허용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 수요를 제도권 울타리 안에 잡아두느냐예요. RWA 편에서 말씀드렸던 기준 기억나세요? 토크나 주식 전쟁의 승자는 전통금융과 손잡은 쪽이 될 거라고 했었죠.
그 기준으로 지금 판을 보면요.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와 합작사까지 만든 곳은 OKX가 유일해요. 저한테는 그 조합이 제일 눈에 들어와요. 뭐 원래 저는 OKX를 쓰고 있기도 해요. 굳이 다른 데로 옮길 이유를 아직 못 찾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뭘 사라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해외 레버리지 상품은 권할 생각이 아예 없고요. 판단은 각자 몫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돈은 규제를 읽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찰을 읽고 움직입니다. 마찰이 낮은 쪽으로, 물처럼요. 여러분은 이번 규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개미 보호인가요? 아니면 개미의 이사인가요? 보호다, 이사다, 아니면 좀 지켜보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떡밥도 하나 걸어둘게요. 한국 주식이 진짜로 온체인에 올라오는 날, 여의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얘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